조금만 더 기다려. 지금은 시기가 중요해. 우진이가 의심하면 복잡해져. 남편은 눈치 못 채. 완전 순진해. 토요일엔 하루 종일 같이 있자. 아내의 휴대폰에서 우연히 본 대화였다. 그리고 그 메시지 아래엔 내 이름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다. 그녀는 다른 남자와 함께 나를 조롱하고 있었다. 게다가 그 남자는 내가 회사를 잃게 만든 바로 그 상사였다. 이건 단순한 불륜이 아니었다. 이건 계획된 파괴였다. 가정과 커리어, 자존심까지 모두 무너뜨리기 위한 두 사람의 합작. 나는 나라까지 떨어졌고 그들이 나를 향해 던진 말들은 고통 이상의 의미를 가졌다. 걸림돌은 사라졌으니까 이제 우린 자유로워졌어. 나는 그 말을 끝으로 더 이상 울지 않았다. 슬픔은 복수로 바뀌었고 복수는 아주 정교하고 차가운 계획으로 진화했다. 결국 그들은 내가 건드리면 안 되는 사람이었다는 걸 뼈저리게 깨닫게 될 것이다. 결말은 여러분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셨나요?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방탐정의 이중파일과 함께 더 놀랍고 흥미로운 이야기 속으로 떠나봐요. 1년 전 모든 게 무너졌다고 생각했다. 내가 평생을 바쳐 일한 회사에서 갑작스럽게 해고 통보를 받았을 때 말이다. 서울 마포에 위치한 중견화학기업 영업팀에서 7년간 성실히 일해왔다. 성과도 괜찮았고 팀에서도 인정을 받았다고 믿고 있었다. 하지만 그날 아침 김태호 부장이 내 책상 앞에 서서 말했다. 우진아, 이번 프로젝트는 내가 책임을 져야 할 것 같아. 회사 방침이야. 그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입꼬리는 어딘가 얄밉게 올라가 있었다. 미안하다는 말 뒤에 붙은 표정은 고의적으로 날 밀어내는 듯한 냉소였다. 나는 그 순간 어쩌면 모든 게 조율된 시나리오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스쳤다. 문제 삼았던 3페이지 데이터는 내가 3번이나 검토한 부분이었다. 그럴 리 없었다. 하지만 회의 자료엔 명백한 오류가 있었고 그것이 결정적 이유가 되어버렸다. 이해할 수 없었고 받아들일 수도 없었다. 집에 돌아와 아내 미소에게 해고 소식을 전했다. 놀라거나 당황할 줄 알았다. 하지만 그녀는 조용히 내 어깨에 손을 올리고 말했다. 괜찮아. 오히려 잘된 걸 수도 있어. 마치 누군가가 미리 써준 대본을 읽는 것처럼 어색할 정도로 담담했다. 눈물은 없었다. 위로보다 계획적인 차분함이었다. 요즘 남자들도 피부 관리 많이 한다더라. 내가 아는 곳이 있어. 그녀는 내게 피부샵을 권했고 나는 마지못해 따랐다. 압구정 한복판에 위치한 클리닉이었다. 회사가 강서 쪽이라 왕복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미소가 추천한 곳이니 믿었다. 이제와 생각하면 그 클리닉은 김태호의 사무실에서 걸어서 10분도 안 되는 거리였다. 절대 우연일 리 없었다. 이후 반년은 지옥 같았다. 이력서를 수십 군데 돌렸지만 연락은 없었고 간신히 잡힌 면접도 매번 탈락이었다. 스펙이 부족하다고 생각해 본 적 없었기에 더 납득할 수 없었다. 결국 업계에서 내 평판이 무너졌다는 걸 알게 됐다. 누군가 일부러 내가 문제 있는 직원이라는 소문을 퍼뜨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김태호였다. 미소는 그런 나를 매일 다독였다. 너 같은 사람을 몰라보는 쪽이 문제야. 곧 연락 올 거야.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나에겐 유일한 희망이었다. 그 시기 세상에서 나를 믿어주는 사람은 아내뿐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나중에 알게 됐다. 그 모든 위로가 진심이 아니었다는 걸.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 내가 무너질 걸 준비된 듯한 말과 행동 뒤에는 완벽하게 계산된 배신이 숨어 있었다. 그 시기 미소의 모습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다. 예전엔 립밤만 바르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입술에 짙은 톤의 립스틱을 바르기 시작했고 집 안에서조차 편한 트레이닝복 대신 바깥 외출용 코트를 걸치는 일이 잦아졌다. 화장도 한층 공들여진 듯했고 머리도 어딘가 다듬어져 있었다. 오늘 무슨 약속 있어? 아니, 그냥 기분 전환하려고. 당신 요즘 많이 힘들잖아. 나라도 밝게 있어야지. 그 말에 오히려 미안함이 밀려왔다. 힘든 나 대신 웃으려 애쓰는 아내의 배려라고만 생각했다. 그땐 정말로 그렇게 믿었다. 그러던 중 드디어 연락이 왔다. 6개월 만에 더 나은 회사에서 나를 찾았다. IT 솔루션 회사였고 영업팀 팀원으로 시작했지만 조건은 이전보다 훨씬 좋았다.
연봉은 30% 가까이 올랐고 복지도 탄탄했다. 무엇보다 다시 쓸모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안도감이 들었다. 미소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봐, 내가 뭘 했어. 우리 남편이 최고라니까. 그녀의 미소는 따뜻했지만 눈동자 한켠에서 스쳐가는 안도감이 이상했다. 마치 무언가 위험한 고비를 겨우 넘긴 사람처럼 안도 속에 묘한 불안이 녹아 있었고 나는 그걸 명확히 설명할 수 없었다. 그 후 새 회사에서 일한 지 반년 만에 팀장으로 승진했다. 맡은 프로젝트들이 연달아 성과를 내며 회사 내 입지도 단단해졌고 내 자존감도 차츰 회복되어 갔다. 그런데 그 시점부터 뭔가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했다. 어느 날 미소의 핸드폰에 저장된 연락처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부장님, 그렇게 저장된 이름이었다. 불쑥 물었다. 이거 뭐야? 부장님? 아, 그거 피부클리닉 원장님이야. 부장 출신이라서 그렇게 저장했어. 그럴싸한 설명이었다. 하지만 하트는 도무지 설명되지 않았다. 며칠 뒤 미소에게 전화가 왔을 때 그녀의 행동은 전과 달랐다. 예전에는 거실에서도 자연스럽게 통화하던 사람이 그날은 핸드폰을 들고 안방으로 들어가 문까지 닫았다. 그리고 안에서 들리는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층 낮고 부드러웠다. 그래, 알겠어. 말투엔 나른한 다정함이 스며 있었고 그것은 익숙한 아내의 톤이 아니었다. 연인의 통화 같았다. 잠시 후 방에서 나온 미소의 얼굴은 붉게 상기돼 있었고 목 언저리엔 작은 홍조까지 남아 있었다. 그건 그녀가 긴장하거나 감정이 들끓을 때마다 나타나는 반응이었다. 단순한 예약 통화에 그런 반응이 나올 리 없었다. 의심은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크기로 자라나기 시작했다. 외출하는 날의 복장도 달라졌다. 예전엔 피부샵 간다며 편한 청바지에 운동화를 신던 아내가 이제는 하이힐에 원피스를 입고 향수를 뿌리고 나갔다. 그 향은 익숙하지 않았다. 집에서 한 번도 뿌린 적 없던 진한 니치 향수였다. 왜 이렇게 차려입고 나가? 원장님이 격식 있는 걸 좋아하셔. VIP 단골들은 다 이 정도는 해. 말은 자연스러웠지만 미소가 신고 나간 구두는 낯설었다. 최근에 산 걸로 보였고 나는 그 구두 상자를 며칠 전 현관 옆에 쌓인 택배 더미 속에서 봤다.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다. 화요일 저녁 미소가 샤워하러 들어간 사이 거실 테이블 위에 핸드폰이 그대로 놓여 있었다. 그녀가 이런 실수를 하는 건 드문 일이었다. 화장실에서 들리는 물소리를 확인하고 나는 손끝이 떨리는 상태로 핸드폰을 집어들었다. 왠지 돌이킬 수 없는 걸 보게 될 것 같았다. 비밀번호는 여전히 507이었다. 우리 결혼기념일이자 미소가 오래도록 사용해온 숫자. 메시지 앱을 열자마자 가장 위에 떠있는 이름, 부장님. 가장 최근 메시지는 어젯밤 11시 27분에 도착해 있었다. 오늘도 너무 행복했어. 다음엔 하루 종일 함께 있고 싶어. 그 아래 그의 답장이 따라 붙었다. 나도 그래. 근데 우진이는 언제까지 속일 거야? 이제 슬슬 지겨워진다. 그 메시지를 읽는 순간 온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느낌이었다. 속일 거야 라는 말이 내 이름과 함께 등장한 걸 보고도 나는 믿고 싶지 않았다. 그 남자의 메시지 속에 내 이름이 언급된 순간 등줄기를 타고 한기가 내려앉았다. 언제까지 속일 거야? 이제 슬슬 지겨워져. 그 짧은 문장 하나에 내 존재는 농락당했고 나란 인간은 그저 이용 대상에 불과했다. 미소의 답장은 더 충격적이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지금은 시기가 중요해. 우진이가 의심하면 복잡해져. 나는 지금껏 누군가를 이렇게 철저히 속이기 위해 계산된 말을 주고받는 대화를 본 적이 없었다. 내가 7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이라는 사람이 그들 사이에선 순진한 바보로 묘사되고 있었다. 남편은 전혀 눈치 못 채. 걱정 마. 완전 순진해서 전혀 의심도 안 해. 다행이다. 그럼 이번 주말에도 만날 수 있겠네. 당연하지. 토요일엔 아예 하루 종일 같이 있자. 토요일, 하루 종일 함께 있자고? 나는 그날도 분명 집에서 하루 종일 무기력하게 소파에 기대 있었던 기억이 났다. 그녀는 피부샵 다녀온다며 외출했었고 나는 그저 나를 기다리는 현실만 견디고 있었다. 카메라 롤로 손가락이 옮겨졌다. 수십 장의 사진이 정렬된 앨범 폴더. 처음엔 커피숍이었다.
서로 손을 잡고 셀카를 찍고 미소는 익숙한 눈빛으로 웃고 있었다. 다음은 낯선 친구 위였다. 한 호텔의 창가, 벗어놓은 재킷, 그리고 반쯤 열린 셔츠 사이로 보이는 익숙한 넥타이. 그 넥타이는 내가 해고 통보를 받던 날 김태호가 메고 있던 바로 그 넥타이였다. 순간 내 머릿속에 쾅 하고 울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김태호. 그 사진 속 남자는 바로 나를 자른 그 인간이었다. 사진보다 더 잔인했던 건 메시지의 날짜였다. 가장 오래된 대화는 작년 1월 23일, 내가 해고되기 2개월 19일 전이었다. 그때부터였던 거다. 그들이 나를 제거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한 게. 그날의 대화를 펼쳤다. 요즘 남편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시겠어요? 맞아요. 일도 불안정하고 괜히 예민해서 위로하는 척, 동정하는 척, 접근은 그렇게 시작됐다. 하지만 그것은 연민이 아니었다. 철저하게 계산된 접근이었고 빠르게 육체적인 관계로 넘어간 듯한 뉘앙스가 대화 곳곳에 묻어 있었다. 2월 15일, 우진이 컴퓨터 비번 알아냈어. 생일이더라. 좋아. 이제 자료 접근 가능하겠네. 프레젠테이션은 3월이니까 그때 확실히 정리하자. 거기서 나는 확신했다. 이건 단순한 불륜이 아니라 인생 자체를 파괴하려는 공모였다. 한 사람의 경력과 명예, 가정까지 철저히 무너뜨리기 위한 시나리오였다. 그 이후의 대화는 더 노골적이었다. 3페이지 자료는 이 파일로 바꿔서 저장해줘. 숫자만 이대로 바꾸면 돼. 회의 때 내가 그 부분 지적할게. 그녀는 그렇게 내 손으로 만든 파일에 손을 댔고 아무렇지 않게 넘겨줬다. 그리고 3월 2일, 내가 해고 통보를 받은 바로 그날, 드디어 성공했어. 오늘 우진이 잘렸어. 고생했어, 자기야. 이제 우리 자유야. 그들은 나를 걸림돌이라 불렀다. 7년간 함께 살았던 남편을 한순간에 나는 더 이상 볼 수 없었다. 하지만 놓을 수도 없었다. 샤워기가 멈춰가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고 나는 황급히 메시지 화면을 사진으로 남겼다. 가장 잔혹했던 말들, 나를 조롱하고 배신한 흔적들, 그리고 프로젝트 관련 대화와 날짜, 사진들을 하나하나 정리해 내 휴대폰에 담았다. 그녀가 욕실에서 나오기 전 핸드폰을 다시 제자리에 뒀다. 나는 소파에 앉아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뉴스를 보고 있었다. 핸드폰 어디 뒀더라? 테이블 위에 있네. 아, 맞다. 깜빡했네. 그녀는 미소 지으며 핸드폰을 들었다. 그 미소가 이제는 너무 낯설었다. 아니, 그것은 더 이상 아내의 표정이 아니었다. 그날 밤, 미소가 잠들자마자 나는 촬영해둔 내용을 다시 확인했다. 사진 하나하나, 메시지 하나하나, 날짜 하나하나, 모든 것이 선명했고 거짓은 없었다. 그제야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김태호는 상담이라는 명분으로 접근했고 미소는 한 달도 안 되어 관계를 받아들였으며 그들은 함께 나를 없애기 위한 작전을 시행에 옮겼다. 이건 단순한 배신이 아니었다. 이건 인생에 대한 살인이었다. 며칠을 고민했다. 분노에 휩싸인 채 이혼 서류 하나 들고 내던지는 방식으론 아무것도 되찾을 수 없을 거라는 걸 직감했다. 이건 단순한 불륜이 아니라 내 인생을 계획적으로 무너뜨린 일종의 범죄였다. 그렇다면 나 역시 감정이 아닌 증거와 전략으로 반격해야 했다. 먼저 김태호의 배경부터 파고들기 시작했다. 사내 인트라넷과 업계 인맥을 통해 조용히 정보를 수집했다. 15년 차 기혼, 아들 하나 딸 하나, 고등학생인 아들과 중학생인 딸. 아내는 목동 초등학교 교사, 이름은 이영희. 겉보기엔 모범적인 중산층 가정. 하지만 실상은 부하 직원을 잘라내고 그 아내와 불륜을 저지른 인간이 그 가정의 가장이었다. 이영희 씨의 연락처를 찾는데 며칠이 걸렸다. 아이들 학교 홈페이지를 샅샅이 훑다가 고등학교 학부모 봉사 프로그램 명단에서 이영희 교육자원봉사 참여라는 이름을 발견했다. 연락처도 적혀 있었다. 하지만 바로 전화를 걸진 않았다. 더 명확한 증거가 필요했고 그보다 감정이 아닌 구조화된 분노로 움직이고 싶었다. 법무법인을 찾은 건 그 이튿날이었다. 서초동에 위치한 이혼 전문 로펌에서 상담을 받았고 증거로 확보한 메시지, 사진, 녹화된 화면들을 보여줬다. 이 정도면 확실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상간자 소송도 가능한가요? 물론입니다. 특히 남편의 해고에까지 직접 개입한 정황은 악의적 불륜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배상금 규모도 올라갈 거고요. 변호사는 김태호의 재정 상태를 고려했을 때 8천만 원에서 1억 원 이상 청구도 충분히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내 목적은 그 이상이었다. 돈이 아니라 사회적 파괴, 김태호가 업계에서 사라지도록 만드는 것. 그리고 미소, 그 이름만으로도 이제 내게는 독이 된 존재. 그녀가 더는 당당하게 살아갈 수 없도록 만드는 것. 일주일 뒤 드디어 이영희 씨에게 연락을 취했다. 학교로 전화를 걸었고 개인적인 이야기로 꼭 직접 만나 뵙고 싶습니다. 남편분과 관련된 일입니다. 내 목소리에는 가능한 한 차분한 긴장감만 담았다. 그녀는 망설였지만 곧 답했다. 내일 4시 이후면 가능합니다. 학교 근처 카페로 오시겠어요? 네, 감사드립니다. 그날 밤 보여줄 자료들을 순서대로 정리했다. 너무 갑작스럽게 던지면 충격이 클 것 같아. 한 장의 사진, 한 개의 메시지씩 순서대로, 사실의 진폭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그녀가 받아들일 수 있는 속도로. 다음날 오후 4시 30분, 목동의 조용한 골목 안쪽에 위치한 카페. 검은테 안경을 쓴 단정한 여성이 자리에 앉아 있었다. 조심스럽고 단단한 인상. 하지만 그 고요한 일상이 오늘 무너질 거라는 걸 그녀는 아직 몰랐다. 어떤 일로 절 찾아오셨죠? 경계 섞인 목소리였다. 나는 말없이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보시기 전에 마음의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영희 씨가 봉투를 열고 첫 장을 보는 순간 손끝이 멈췄다. 김태호와 미소, 호텔 로비에서 팔짱을 끼고 있는 사진. 그녀의 눈이 커지기 시작했고 안경 너머로 불안이 번졌다. 이게 뭐죠? 숨죽인 목소리였다. 김태호 부장과 제 아내가 1년 넘게 관계를 이어왔습니다. 더 문제는 그 과정에서 저를 회사에서 자르기 위한 계획에까지 공모했다는 겁니다. 그녀는 봉투를 계속 넘겼다. 목걸이를 걸어주는 사진에서 입술이 떨렸고 문자 메시지 캡처를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얼굴에 온기가 빠져나갔다. 그녀가 손가락으로 사진을 가리켰다. 이 목걸이 작년에 김태호가 제 결혼기념일에 선물한 거예요. 특주 제작했다고 했는데 결국 2개를 만든 거군요. 말끝에 담긴 절망감이 컵 속의 커피처럼 흔들렸다. 교사로서 유지해온 단단한 표정은 점점 무너져 내렸다. 이영희 씨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자료를 들여다봤다. 그러다 조용히 입을 열었다. 날짜들이 설명이 되네요. 야근이 많아졌다고 했던 시기와 메시지 날짜가 일치하고 주말 골프도 워크숍도 다 그 사람과 보냈던 거네요. 눈시울이 붉어졌다. 15년을 믿고 살아온 남편의 이면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아내와의 선물까지 공유하고 있었다는 대신 그녀는 마침내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이들은요, 고등학생인 아들이 이걸 알게 되면. 그 목소리엔 흔들림과 동시에 뚜렷한 분노가 담겨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저 혼자서는 한계가 있어요. 김태호 부장의 사내 행동, 평소의 말버릇, 혹시 다른 딜이 정황이 있으면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그녀는 그 말에 조금 놀란 듯 눈을 깜빡였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빛은 이제는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란 걸 말해주고 있었다. 완벽하게 끝내려면 더 많은 정보가 필요했다. 이제는 감정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반격해야 할 때였다. 영희 씨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사실 김태호가 술만 들어가면 가끔 이상한 얘기를 했어요. 이상한 얘기요? 접대비를 자기 마음대로 쓴다거나 협력업체에서 받은 돈이 있다는 식으로요. 그땐 그냥 허세련히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다 진짜였던 것 같아요. 예상치 못한 실말이었다. 김태호는 단순한 불륜남이 아니었다. 회사 안에서도 비리를 쌓아온 인물이었다. 그런 자료 혹시 있을까요? 찾아볼게요. 그 사람은 중요한 문서를 집에서 보관하는 버릇이 있어요. 회사보단 집이 더 안전하다고 늘 말했거든요. 그리고 15년간 함께 살면서 들은 얘기들 다 기억나요. 정리하면 될 거예요. 그녀의 말 속에 망설임은 줄고 분노가 조금씩 자리를 차지해가기 시작했다. 표정은 여전히 단정했지만 어딘가 다짐처럼 단단해져 있었다. 하지만 우진 씨, 하루만 시간을 주세요. 이 모든 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아직. 물론이죠.
급하게 밀어붙이는 건 도움이 안 돼요. 천천히 생각 정리되시면 연락 주세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날 우리는 조용히 헤어졌다. 그리고 다음 날 밤, 내 휴대폰이 진동했다. 우진 씨, 죄송해요. 밤늦게 하루 종일 생각했는데 그냥 넘길 수 없어요. 김태호가 저와 아이들에게 한 걸 생각하면 도저히 참을 수가 없네요. 제가 할 수 있는 거라면 뭐든 하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어제와 전혀 달랐다. 놀람은 사라지고 복수에 가까운 의지가 자리하고 있었다. 감사합니다, 영희 씨. 그럼 내일 다시 만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세우죠. 좋아요. 그리고 오늘 김태호 관련 자료를 정리했는데 진짜 믿기 힘든 것들이 나왔어요. 내일 보여드릴게요. 두 번째 만남에서 마주한 영희 씨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 흔들림 없이 말했고 눈빛은 더 이상 무너지지 않았다. 그녀가 펼쳐 보인 서류 뭉치는 상상을 초월했다. A사 용지 수십 장, 엑셀 파일, 정리된 메모들. 김태호가 지난 15년 동안 회사에서 어떤 짓을 해왔는지 생생하게 적혀 있었다. 이건 접대비 내역이에요. 친구들이랑 골프 치면서 회사 법인 카드 썼던 거 전부 정리돼 있어요. 그 다음은 협력업체에서 받은 금품 목록이었다. 거래처 이름, 날짜, 금액까지. 합계는 2억 3천만 원. 엑셀 파일 하나에 담긴 숫자들은 김태호의 15년을 무너뜨릴 만한 증거였다. 이건 왜 이렇게 자세히 기록해뒀을까요? 협력업체를 나중에 압박할 수 있게요. 자기 자신도 공범이면서 언제든 이용할 수 있는 카드로 쓴 거죠. 그러다 마지막 파일을 열었을 때 나는 몸을 움찔할 수밖에 없었다. 내 이름, 주민번호, 주소, 그리고 미소의 신상 정보까지 정리된 파일이었다. 파일 생성일은 작년 1월 15일. 미소 씨랑 연락하기 시작한 건 1월 23일이죠. 이건 그보다도 일주일 이상 전이에요. 그 말에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가 미소에게 접근한 건 감정이 아니라 목적이었다. 처음부터 나를 제거하기 위한 수단으로 접근했던 것이다. 이 정도면 완전히 끝낼 수 있겠어요. 네, 15년치 자료예요. 감사팀에서 이걸 무시하긴 힘들 거예요. 그녀가 잠시 말을 멈췄다. 근데 우진 씨, 이런 일 하면 김태호가 가만히 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혹시 아이들에게 피해가 갈까봐. 당연히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더 완벽하게 준비해야 해요. 김태호가 반격할 틈도 없이 동시에 끝내야 해요. 나는 내 계획을 조심스럽게 설명했다. 사실 제가 일하는 회사에서 김태호 회사와 경쟁 중인 대형 프로젝트가 있어요. 만약 김태호 쪽이 내부 비리로 문제를 일으키면 그 프로젝트 수주도 위험해지겠죠. 그녀의 눈빛이 반짝였다. 그럼 두 번 타격을 줄 수 있겠네요. 하나는 내부 감사, 다른 하나는 회사 외부에서. 맞아요. 회사에선 징계받고 업계에선 계약도 날리고, 그리고 우리는 법적 대응까지 병행하면. 그날 우리는 3단계 작전을 수립했다. 1단계 회사 내부감사팀의 익명 제보, 2단계 프로젝트 수주에서 김태호 회사를 꺾기, 3단계 이혼 소송과 상간자 손해배상 소송. 모든 단계는 2주 안에 동시에 진행되도록 계획했다. 영희 씨,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한번 시작하면 되돌릴 수 없어요. 괜찮아요. 그 사람은 제가 아는 김태호가 아니었어요. 이제는 대가를 치르게 해야죠.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그 순간 나는 진짜 동지를 얻은 거였다. 다음 날 아침, 회사를 출근하자마자 김태호 회사 감사팀에 익명 이메일을 보냈다. 첨부 파일에는 영희 씨가 정리한 모든 자료를 담았다. 15년간의 접대비 비리, 협력업체 리베이트, 그리고 내 해고를 유도한 증거까지. 제목은 간결했다. 영업부 김태호 부장의 비위 행위에 대한 제보건. 오후 2시, 영희 씨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김태호가 방금 회사에서 전화 받았어요. 급히 나오래요. 벌써요? 예상보다 빠르네요. 전화 받자마자 얼굴이 하얘졌어요. 뭔가 큰일 났다는 걸 안 것 같아요. 그로부터 1시간 뒤, 또 다른 연락. 지금 집에 돌아와서 서류 뒤지고 있어요. 서재를 다 뒤엎었어요. 증거 인멸하려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맞아요. 우리 손에 이미 다 있잖아요. 그날 저녁, 영희 씨는 조용히 말했다. 김태호가 오늘 집에 돌아왔는데 완전히 무너진 얼굴이었어요. 하루 종일 감사팀에서 조사받았고 누가 자기를 모함하는지 모르겠대요.
당신을 의심하진 않던가요? 전혀요. 오히려 나한테 기대고 있어요. 아무래도 내가 그런 짓을 할 거라곤 꿈에도 생각 못하겠죠. 영희 씨는 변함없이 김태호를 위로하는 척하며 정보를 더 끌어내고 있었다. 괜찮아 여보. 분명히 오해일 거야. 당신이 그런 사람 아니란 거 내가 제일 잘 알잖아. 그녀의 연기는 완벽했다. 3일 뒤 결정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김태호에게 징계위원회 소집 홍보가 떨어진 것이다. 15년간 쌓아온 접대비 유용, 리베이트 수수, 거기에 더해 부하 직원 해고, 조작 정황까지 비리 규모와 증거가 워낙 명확했기에 결과는 불 보듯 뻔했다. 징계의 소식 들은 김태호, 어땠어요? 벽에 주먹질했대요. 누가 자기를 배신했는지 기어이 찾아내겠다고 소리치고 결국 자신을 무너뜨린 게 가장 가까이에 있던 사람이라는 사실은 끝까지 몰랐다. 영희 씨는 그날도 차분히 말했다. 저를 전혀 의심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의지하고 있어요. 아무도 내 편 아니지만 너만은 믿는다. 그런 눈빛이더라고요. 김태호의 시련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몸담고 있던 회사는 내가 맡은 프로젝트와 경쟁 중이었다. 나는 그 프로젝트에 모든 걸 걸었다. 그의 내부 정보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었고 지금 그 회사가 흔들리고 있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2주 후 우리 회사는 40억 원 규모의 계약을 따냈다. 정말 잘 됐네요. 영희 씨가 웃었다. 이번 계약까지 놓치면 김태호 입장에선 더 설 자리가 없을 거예요. 실제로 그랬다. 회사 내부에선 비리 조사, 외부에선 계약 실패. 김태호는 모든 방어선을 잃고 있었다. 게다가 결정타가 하나 더 있었다. 어느 날 업계 커뮤니티에 익명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화학회사 영업부장의 실체라는 제목. 거기엔 그가 해온 비리뿐 아니라 부하 직원 아내와의 불륜, 그 남편을 자르고 사내 자료를 조작했다는 내용까지 상세히 정리돼 있었다. 댓글은 순식간에 수백 개로 늘었다. 이런 놈이 관리자였다니. 직원 잘라놓고 그 아내까지 건드려? 저런 인간 때문에 회사가 썩는 거야. 화학업계는 좁았다. 게시글은 곧 기사화되었고 김태호는 업계 전반에서 사실상 매장당했다. 재취업은커녕 이름만 검색해도 그 기록들이 따라다녔다. 누가 그런 인물을 다시 채용하겠는가. 그쯤 되자 나는 결심했다. 이제 미소와 마지막으로 마주할 시간이었다. 그날 토요일 오후 나는 집에서 미소를 기다렸다. 피부 클리닉 다녀오겠다며 나간 그녀는 오후 4시가 되어 들어왔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엔 화장도 빗도 없었다. 초췌했고 생기도 빠져 있었다. 김태호와의 연락이 끊긴 지 일주일째라는 말이 떠올랐다. 여보, 집에 있었어? 응. 목소리도 잠긴 듯 힘이 없었다. 나는 소파를 가리켰다. 앉아. 이야기 좀 하자. 그녀가 자리에 앉자 나는 준비해둔 봉투를 꺼냈다. 그 안엔 모든 게 정리되어 있었다. 불륜, 조작, 해고, 그리고 그들이 나를 얼마나 철저히 조롱해왔는지에 대한 기록까지. 이거부터 봐. 나는 봉투를 조용히 건넸다. 미소가 첫 번째 장을 보는 순간 손끝이 굳었다. 사진 한 장이 바닥에 떨어졌다. 그녀는 무언가 깨달은 듯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게 뭐야? 나는 눈을 마주치지도 않고 말했다. 너보다 내가 더 잘 알겠지. 김태호랑 1년 넘게 이어진 관계, 그 안에서 내가 어떤 취급을 당했는지.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차가웠다. 오랫동안 갈고 닦은 절제된 분노가 단단히 눌러앉아 있었다. 우진아, 이건 오해야. 정말 설명하면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제주도 여행도 오해야? 내 프레젠테이션 파일 수정해서 김태호한테 넘긴 것도 오해고? 미소는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다. 입술이 떨렸고 눈빛이 허공을 맴돌았다. 그녀는 알았다. 자신이 한 모든 일들이 낱낱이 드러났다는 걸. 나 다 알고 있어. 내가 내 컴퓨터에서 비밀번호 열고 내 자료를 조작해서 김태호에게 넘긴 거. 회의 때 그 자료로 나를 공격할 수 있게 해줬던 거. 그녀는 입을 가리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땐 내가 미쳐 있었어. 모든 게 헷갈렸어. 그래서 날 무너뜨렸어? 아니야. 그런 의도는 아니었어. 의도는 아니었다고? 그럼 이 모든 건 실수였다는 거야? 나는 더는 묻지 않았다.
내 마음속에 남은 건 대화가 아닌 결정문이었다. 내 프레젠테이션 파일에서 데이터 바꿔서 김태호한테 넘긴 것도 다 증거 있어. 내가 그 말을 내뱉자 미소는 바닥에 무너지듯 주저앉았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땐 내가 정신이 나갔었어. 그녀의 목소리는 한없이 떨렸지만 나는 그 안에서 진심보다 두려움을 먼저 느꼈다. 용서. 7년 동안 함께한 가정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린 사람을 내가 어떻게 용서해? 한 번만, 진짜 마지막으로 한 번만 기회를 줘. 나는 고개를 저었다. 이미 결정된 일이었다. 늦었어. 이미 모든 걸 변호사한테 넘긴 상태야. 미소의 얼굴이 사색이 됐다. 변호사? 응. 이혼 소송. 김태호는 상간자 소송. 이미 접수 완료됐고 곧 통보가 갈 거야. 제발 그러지 마. 그녀는 나의 다리를 붙잡고 애원했지만 내 표정은 단단히 굳어 있었다. 왜 안 되는데? 내가 먼저 이 결혼을 벌였잖아. 김태호랑은 정말 끝났어. 요즘엔 연락도 안 돼. 진짜야. 그 인간이 비리로 해고당하고 업계에서 매장당했단 사실은 알고 있어? 미소의 눈이 동그래졌다. 해고됐다고? 응. 15년 동안 쌓아온 게 하루 만에 무너졌어. 그리고 그 내용 인터넷에도 올라왔어. 재취업 불가능해. 서울엔 다시 못 들어올걸. 그 말을 들은 미소의 얼굴이 점점 하얘졌다. 그제야 그가 끝났다는 것을 실감한 듯했다. 그럼 나는 어떻게 살라고? 나는 짧게 말했다. 그건 내가 알아서 해. 그 선택 내가 한 거잖아. 우진아, 우린 사랑했잖아. 결혼식 날 서로를 끝까지 지키겠다고 맹세했잖아. 그 사랑이 진짜였으면 다른 남자랑 몰래 만나진 않았겠지. 게다가 날 해고시키는 데까지 손댔다는 건 그건 용서의 문제가 아니야. 미소는 그대로 울기 시작했다. 나는 말을 멈췄고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다. 그날 밤 그녀는 끊임없이 울고 사과했지만 내 마음은 이미 돌처럼 굳어 있었다. 그리고 월요일 이혼 소송과 상간자 손해배상 소송이 동시에 시작됐다. 증거는 완벽했다. 김태호 측은 변호사조차 제대로 구하지 못했고 결국 국선 변호사에게 맡겼지만 승소 가능성은 제로에 가까웠다. 3달 뒤 법원은 8,500만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당초 예상보다 높은 금액이었다. 김태호가 해고 공작까지 가담한 점이 악의적으로 인정된 것이다. 영희 씨의 말에 따르면 김태호는 부모님과 친척들에게 돈을 빌려 배상금을 마련해야 했다. 부모님은 평생 모은 돈과 농지까지 팔았고 결국 그는 고향으로 내려가 숨어 살게 됐다. 그날 이후 그는 더 이상 서울에선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 이혼 판결 역시 나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나왔다. 미소는 위자료 한 푼도 받지 못했고 7년간 함께 모은 전세금, 적금, 심지어 그녀 명의의 자산까지 모두 나에게 넘어왔다. 짐을 싸던 미소가 마지막으로 물었다. 우진아, 이게 정말 끝이야? 작은 캐리어 하나 끌고 나서는 그녀의 뒷모습은 초라했다. 하지만 나는 어떠한 동정심도 느끼지 않았다. 응. 이제 완전히 끝이야. 내가 김태호랑 바람핀 순간부터 우리 사이의 시간은 다 사라진 거야. 그녀는 고개를 떨군 채 현관문을 나섰다.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게 우리 7년 결혼 생활의 마지막 장면이었다. 8개월이 흘렀다. 복수는 끝났고 나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다. 회사에선 그 대형 프로젝트의 성공으로 부장으로 승진했다. 1년 반 전 김태호에게 짐 싸서 나가란 소리를 들었던 내가 이젠 누구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 있었다. 연봉은 80% 가까이 올랐고 무엇보다 더 이상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을 확신이 생겼다. 동료들은 나를 존경의 눈빛으로 본다. 부장님 정말 대단하세요.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냉정하게 대응하신 거 저라면 못했을 거예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증거와 전략으로 무너진 걸 다시 세운 남자. 그게 지금의 나였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나는 최근 강남 근처의 투룸 아파트를 계약했다. 혼자 살기엔 충분한 공간이고 내가 새로 시작하기에 더없이 깔끔한 곳이었다. 짐을 정리하다가 미소와 함께 찍은 사진 몇 장, 여행 기념품들을 마주했다. 잠시 복잡한 감정이 들었지만 곧 정리해서 박스에 담았다.
그 순간들이 의미를 잃은 건 그녀가 내게 등을 돌린 그날부터였다. 영희 씨와는 가끔 연락을 주고받는다. 우진 씨, 잘 지내시죠? 네. 영희 씨는요? 아이들이랑 친정에서 새롭게 시작했어요. 힘들지만 그래도 거짓된 결혼보단 낫죠. 그녀의 목소리는 전보다 훨씬 밝았다. 15년의 가면에서 벗어난 사람이 갖는 해방감이 느껴졌다. 김태호는 잘 지내나요? 고향에서 농사 도우며 산대요. 인터넷엔 아직도 그 사람 기사 나오니까 서울엔 못 올라오죠. 당연하죠. 업계에서 영구 퇴출된 사람인데요. 맞아요. 42살에 모든 걸 잃고 고향에 숨어 사는 인생. 그게 대가죠. 미소에 대한 소식은 굳이 알아보지 않았다. 이젠 나와 아무 관련 없는 사람이니까. 가끔 전해 듣기로는 친정에서 눈치 보며 산다지만 불륜으로 이혼한 35살 여성을 곱게 보는 시선은 많지 않을 테니까. 최근엔 새로운 인연도 생겼다. 같은 업계에서 일하는 두 사연아의 여성이었고 무엇보다 진실하고 성실한 사람이었다. 내가 겪은 이야기를 조심스레 꺼냈을 때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그런 일을 당하고도 그렇게 차분하게 대응하셨다는 게 정말 대단하세요. 이번엔 나는 절대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을 자신이 있다. 가끔 생각난다. 1년 반 전 책상 앞에서 김태호가 건넨 그 말. 우진아, 미안하지만 이번 프로젝트 실패에 책임을 져야겠어. 그 말이 내 인생을 바닥으로 끌어내렸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와서 보면 그게 나를 가장 높이 밀어올린 계기였다. 그때 해고되지 않았다면? 아직도 그 답답한 회사에서 과장으로 일하며 아무것도 모른 채 살아갔겠지. 복수란 단순히 상대를 파괴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을 되찾는 과정이었다. 김태호와 미소는 스스로를 무너뜨렸고 나는 그 덕분에 더 단단한 삶을 얻었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새 아파트의 베란다에서 와인 한 잔을 기울였다. 이제 누구도 나를 함부로 배신할 수 없다. 그리고 세상은 알게 됐다. 배신자에겐 반드시 그에 합당한 대가가 따른다는 걸. 입가에 조용히 미소가 번졌다. 정말로 완벽한 복수였다. 지금 당신의 마음은 어떤가요? 이야기를 읽으며 떠오른 감정이나 생각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당신의 진심 어린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짧은 이야기 속에 작은 온기나 잊고 지낸 감정 하나라도 담겨 있었다면 그것만으로 이 이야기는 충분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는 이런 따뜻한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의 하루에 조용히 스며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의 하루에도 조용한 평안과 따뜻한 사람이 함께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